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4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윤 파면 결정이 핵심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파면 결정을 보면서 저희 생존 우선순위 방송의 주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이 입증된다. 그리고 오늘의 편집 내용 왼쪽은 대부분 파면에 대한 탄핵 인용에 대한 뉴스들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참고적인 사항으로 편집들을 좀 해봤습니다. 헌지압 진공상태란 용어 누가 만들었나?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CNN의 기자 질문을 통해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한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인터뷰를 끊었던 게 1990년대 트럼프의 행동이다. 4월 4일 헌재 근처의 기업들은 재택근무하라고 무엇이 과연 들어온 것인가? 윤칸 탄핵 반대층의 반란이 들여온 것인가? 이 선고가 있기 전에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헌재 선고 당일 재택하세요. 인근 기업들 재택 전환 조치. 이런 사진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독수 총리 탄핵 기각되었을 때 윤칸 탄핵 인용은 예측되어 있었던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작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지 111일 만이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이런 110일이라는 거하고 120일이라는 게 뭐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넉 달 정도 걸린 거죠. 이날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오늘 6월 3일이다. 그러니까 6월 3일 전까지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나라는 뽑아야 됩니다. 넉 달간의 무정부 상태가 끝났다. 2달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다. 반년이란 기간 국가 에너지가 낭비됐습니다. 2025년 경제는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광화문 안국역 한남동 관저 앞 오늘 15만 명 집회 신고. 김명진, 안준현, 김영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4월 4일 새벽 0시 24분에 보도한 내용이고, 심야에 헌재 있는 사거리를 야간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 반대 집회하는 장소와 탄핵 찬성하는 집회, 헌법재판소 좌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놨네요. 이 완충지대라는 데도 또 그려놨는데 여기에 미국 대사관이 하나 또 보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탄핵 반대하는 쪽은 위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아마 약수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죠. 그리고 탄핵 찬성하는 쪽은 강변 쪽으로 가는 쪽에 이렇게 분리를 이 차들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 모두 탄핵 인용, 윤 파면. 안영국 기자가 전자신문에서 4월 4일 11시 23분 11시부터 선고를 했는데 발빠르게 먼저 떴네요.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했다.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관련 뉴스로 헌재, 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사태 아니었다. 정치제도 사법적 해결해야.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적법. 윤 측 변호 윤곽근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 참담 승복 언급 없어. 이창준 경향신문에서 4월 4일 11시 50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윤 변호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대통령직을 걸고 베팅한 비상계엄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했던 세력은 정당성을 확보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패는 했어도 수면 밑에 있던 친중 반국가 세력인 친중 정치인들이 수면 위로 노출시킨 역할은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리고 간첩법 개정, 지방선거법, 외국인 투표권 제한 개정 등은 우선은 물 건너갔다. 아마 친중화가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어가 핵심 내용일 것 같고요. YTN에서 4월 4일 오전 11시 9분에 그 선거 전문을 빨리빨리 요약을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뽑아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적법 요건에 관해서는 사법심사대장이 되는지 보겠다고 하면서 계엄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라도 심사는 가능하다. 헌법 국회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지 않느냐. 법사위 조사 없었다고 해서 의결 부적합하지 않아. 현재 헌법 질서 수호하려던 탄핵심판 취지 고려. 헌재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사법심사 가능. 탄핵소추안 419의 임시회 일사부재의 위배 아니야. 이런 견해고요. 계엄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던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네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쟁점을 보겠다 했는데 내란죄 없을 경우 정족수 논란, 가정적 상환 불가, 일정 수준 소명,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특별한 절차 없이 허용, 탄핵심파 절차에서 전문법칙 엄격 적용 보충 의견, 헌법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계엄 선포, 전시 사병 등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질서 교란대 사법기능 수행 곤란할 때 계엄, 피청구인 야단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주장, 취임 이후 계엄 전까지 국회는 총 22건 탄핵안, 국회 탄핵소추 위헌 사유 숙고 않았다는 우려, 계엄 당시 검사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만 진행했었고 2025년 예산안은 계엄 당시 영향 미칠 수 없지 않느냐. 예산안 국회 예결특위 의결만 중대위기 아니야. 국회 권한행사 위법해도 평소 권력행사로 대체. 대통령의 국가긴급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어.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위기가 볼 수 없지 않느냐. 중앙선관위 22대 국회 선거 전 보안 취약점, 투표한 CCTV 영상 수검표 제도 등 도입, 피청구인 판단 정당화할 위기 상황 존재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군사상 필요 공공질서
필요할 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에 대해서 어, 그 서방 그 언론 기관들도 그 실시간 생방송을 내보냈습니다. South Korea President 윤석열 removed from the office of martial law order. BBC 뉴스. 윤 대통령 계엄령으로 대통령직에서 해임. 이 국민의힘 인요한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을 했네요. 비상계엄 선포는 나쁜 결정이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했고 그는 지금 그에 대한 결과를 치르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을 방송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PPP 내 대선 후보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는 이 뉴스 보도자의 의견이고, 또한 다른 뉴스에서는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한테 대통령을 시킬 수 없다, 이런 뉴스도 이미 나왔죠. 반국가 행위자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밀어붙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건희 리스크도 숨겨진 역량일 것이다. 대한민국 아줌마들 대부분 싫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마누라, 그래서 잘 만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지 룰즈 투 리무브 임피치드 프레지던트 윤석열 프롬 오피스. DW 뉴스라고 독일 국영방송 현지 방송입니다.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직위에서 해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축출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 몇 달 후인 금요일에 윤석열의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윤석열은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송된 만장일치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행인 문영배는 판인 재판부가 윤석열의 탄핵을 지지했으며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이 헌법을 위반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까지 독립성을 방해했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네요. 이 판결은 또한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하여 총사령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South Korean leader Yoon impeached as protesters cheer. 시위대 환호 속에 윤칸 탄핵. 리더를 제가 그냥 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텔레비전 실시간 방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 따라 탄핵되어야 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시엘이 안이 서울에서 현장 취재하여 이것이 국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역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보도를 합니다. 코스피가 2471.03으로서 15.67포인트가 하락을 했네요. 요게 밑에 게 아마 그 코스닥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경제적인 상황도 동시에 비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YTN의 그 헤드라인 뉴스 쪽에서는 속보, 윤 전 대통령 기대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무거운 침묵속 당혹감, 이런 방송도 YTN에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일본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한국 역사상 두 번째, 앞으로 60일 내에 대선 행보, 한국헌법재판소, FMN 프라임 온라인인데 이게 후지 TV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당시 국회 상황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8명 전원일치로 탄핵이 타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입니다.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탄핵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렸고,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 의원들의 구속을 지시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실직했고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댓글 중에 히토리다 캔난테라 베나이오, 어떤 말인데 이 히토리다라는 게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상당히 많이 다는 어떤 그 자기 캐릭터도 있는 건데 이런 표현이 있네요. 다시 각하부터 기소부터 구속 취소해서 파면, 수사 권한 없음, 근거 없음, 영장 발부 권한 없음, 더블을 넘어 트리플 없는 상태인데 여러 죄를 안고 내 얼굴이라고 물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 얼굴 면 안면할 때 그거 같긴 한데 로 차기 대통령으로 행세하는 놈이 대통령인가 법치주의가 완전히 없음을 알린 한국 끝났어. 완전. 이렇게 또 그 댓글을 단 게 보이네요. 자, 관련해서 왜 우리만 주나 한동훈 외국인 투표권 정상화해야 4월 2일 김무현 문화일보에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고동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 이런 얘기죠. 상호주의가 안 된다는 얘기고 고 의원은 특정 지역의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임을 지적했다. 또 바로잡는 방법은 한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 국민에 한해서만 투표권 주자는 것이고 상호주의. 그러면 현재 외국인 투표권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도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런 거죠. 한국군 장병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정보 얻은 중국인 구속. 양지호 기자가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4월 4일 11시 2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군 반첩사령부는 한국군의 기밀을 빼앗기 위해 군 관계자에게 접근한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 중국인을 지난달 29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문제의 한국군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자료를 중국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인 조직은 지난해 초부터 한국군 병사와 장교 지원자들이 모이는 오픈 채팅에 잠입해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현금을 주겠다는 등 장병들을 유인했다. 이외 강원도 양구군 부대 소속 한 병사가 응해 부대 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와 스파이용 카메라로 한미연합훈련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중국인은 현금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다가 제주도에서 재입국하다 한국군 당국에 체포됐다. 한국군 방첩사령부는 이번에 제보한 병사 외에도 중국인 등에게 기밀을 제공한 한국군 관계자가 없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국인의 범행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대거 동원됐기 때문에 방첩사령부는 협력한 중국인 일당도 추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그 국내 영주권자 중국인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현행 간첩죄가 적용되는 것은 적국 북한에 한정돼 있어 이번에는 문제의 중국인들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제3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심의됐지만 국회 통과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3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11월에는 중국인이 국정원 건물을 촬영했었는데 모두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질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간첩법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게 참 속된 말로 웃기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복귀해야 하는 이유, 개헌 이니시티브지구 의회 독재 좌파 카르텔계야 나라 망친 재앙적 입법 사법부 세 번째 시리즈로 4월 3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전에 이런 게 뉴델리에서 좀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뭐 아무리 이렇게 떠들었어도 결론은 끝난 거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논리를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좀 봐야 되겠죠. 국회 추천목 통해 사법까지 장악한 의회 독재, 탄핵 난말로 마비되는 행정부, 한국만 직무정지, 선관위마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무소불위 절대적 권력화죠. 윤 대통령 복귀의 개헌 논의해야 국민소환제 시급 이런 게 핵심 내용이고 또 미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 상원에서 기각된 클린턴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에 정지된 적이 없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탄핵 심판 중에도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데 우리는 심판 일단 탄핵 소추만 되면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87 체제는 맞지 않는 옷, 개헌 통해 국민소환제도 도입, 뭐 이런 거로 해서 꼭 복귀해서 이 뭐 개헌도 이번에 뭐 새 대통령만 뽑는 건지 또 개헌에 나서야 된다는 거 은근히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이 이번에 뭐 개헌이 돼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또 크게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르는 우리나라 북새통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 외무장관들이 콩나라 판나라 뭐 하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함께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말했답니다. 로이터 통신이 4월 2일 오전 7시 29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멜버른의 리디아 켈리 기자, 편집은 니아 윌리엄스가 한 내용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반도 상황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화요일 늦게 밝혔습니다. 왕이가 현재 3일간 모스크바를 방문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요구한 테헤란과의 핵 협상은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재개되어야 하며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측 편을 들고 있는 거죠. 회담은 러시아 중국 관계의 특징인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 양자 협력의 주요 문제와 글로벌 의제에 대한 입장이 중복되거나 밀접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의 영원히 친구, 결코 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년 동안 푸틴 대통령을 40번 이상 만났으며 평화협정이 모든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고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왕이하고 라브로프 외무장관하고 악수하는 장면인데
한국 탄핵 전국석에 한국을 주무르는 러중, 북러하려면은 한중해야 되지 않겠소? 반드시 친중 정권이 들어설 거임. 왕위가 속내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돼가는 꼴입니다. 가자작전 확대 각지소 57명 사망, 진료소도 공습, 이스라엘 국방장관, 지지통신 외신부가 4월 2일 날 11시 25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평화 휴전이 얘기가 나왔다가 인질들이 제대로 석방이 안 되고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배제하고 인질 전원을 해방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라. 그것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중동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 곳곳에서 2일 최소 5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한 3월 18일 이후에 가자에서 사망자는 1066명이 되었다. 또 이스라엘이 3월 2일부터 계속하고 있는 물자 반입 정지 조치에 의해 가자에서는 식량이나 의약품이 결핍,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여의치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관세로 대부분 뉴스들이 도배됐지만 이층군 TV에서 트럼프 이란의 핵시설 언제 폭격할까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사실상의 중동전쟁이 재개되고 있다. 3월 15일 미국이 후티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후티 반군 뭐 그랬지만 이 후티스라고 표현되는 모양이네요. 공격 본격 개시 3월 19일 이스라엘을 하마스에 대한 전쟁을 다시 개시했다. 후티스가 자유항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까지 후티스를 공격한다. 3월 15일 이후 3월 30일까지 미국은 200곳 이상의 후티스 표적을 공격했다. 이란을 왜 공격하려고 그러냐?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스 세 테러 조직들을 이란이 뒤에서 후원하고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025년 2월 4일 트럼프 대이란 행정명령, 이란의 핵 보유를 행한 모든 경로 차단, 이란의 못된 영향력 차단. 이 못된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아까 테러리스트 지원한다는 거죠. 또 2025년 1월 27일에 미국의 아이언돔 설치 수립한다는 얘기고, 트럼프 일기 때 2019년 5월 19일 이란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날 이란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었고, 다시는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2개월 이내에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것이라 3월 12일 편지를 그렇게 보냈답니다. 트럼프의 편지는 현명하지 않고 협박적이다. 그래서 거부한다라고 이란의 정치적 지도자인 하메인인가요? 히메이니가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트럼프를 약올리는 이란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네요. 또한 이란의 지도자는 미국이 공격에 반격할 것이고 중동 지역의 악마 위키드 크리미널이 이스라엘을 파괴 디스트럭션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란 3월 31일 트럼프를 다짐한 바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이란도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리시브드 어 스트롱 블로우, 그들은 항상 우리를 협박했다. 그들이 공격할 경우 우리는 강력하게 대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국가 같은 이란에 대해서
1970년대 이란을 보면은 그때 이제 한창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할 때고 해변에 이런 자유분방한 이란이었다는 얘기죠. 과거 고대 페르시아 제국인 이란이 되겠죠. 3월 27일 날 미국은 디에고 가르시아의 이란을 폭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현재 집결 중이다. 그래서 이란에서 약 3,000마일이 떨어져 있는 이 인도의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조그만 섬인 것 같은데 여기가 미군 기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최소 7기 이상의 비트 폭격기 C-17 카고 리플러즈와 함께 미주리 기지에서 이동 2척의 항공모함. 이란을 때리는 것은 중국의 옆구리를 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미주리에서 여기까지 오고 사우스 코리아에서도 이게 일부 오는 게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공을 제거하기 위한 트럼프의 작전이다. 결국은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항공모함 2대가 지금 거기 그 가르시아라는 그 섬에 집결하고 있다. 근데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란은 뭐 바로 저기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의 국방비가 9,160억 달러인데 미국 아마 전체 GDP인 건지 3.4%에 해당하고요. 이란이 그 26인데 국방비가 1년에 103억 달러입니다. 2.1%. 이스라엘이 275억 달러로 5.3%고 우리나라는 479억 달러인데 2.8%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상이나 이 국방비로나 우리나라가 세계 한 뭐 10위다. 10위 안에는 못 들어갈지는 몰라도 그런 거하고 그 빗대어서 좀 이렇게 그 비교할 수 있겠네요. 우리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24일 유엔 총회 네탄야후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We will dance again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를 하자는 메시지를 그 옛날 그 팔레비 왕의 그 아들이 어디에서 망명생활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 자기가 어떻게 이란에 다시 어떻게 되면은 미국과 이렇게 댄스를 춤을 같이 추겠다. 그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미 관세 폭탄 당장은 삼성보다 애플의 악재지만 트럼프가 아이폰에 면죄부 주면 상황은 반전된다. 신민관계자가 조선비제에서 4월 4일 06시에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제목만 좀 제가 그 말로 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면은 김경현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라도 빨리 트럼프의 관세 협상을 위한 당근 리스트를 준비해야 하고 삼성은 미국의 생산 공정 국적을 약속하는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결국엔 트럼프 손에 갤럭시와 아이폰의 운명이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아, 이 상권분리 법치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그 상대적 크기가 정부, 입법, 사법이 그 크기가 어, 좀 서로 엇비슷해야 서로 이 견제와 균형이 되는데 현재 제가 느끼는 거로는 입법과 사법의 상대적 크기보다 정부의 그 상대적 크기가 줄어든 그런 실패한 국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파트 2 마치겠습니다. 여기 하나 말이 있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